번째 핫피플 누굴까요? 공개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영상 보시죠. 같은 해에 나온 마더와 차오입니다. 마더 김혜자 배우님이 나온 거고 봉준호 감독의 지금까지 최고작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하고 끝에 이제 김혜자 배우가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거 대단한 장면이에요. 핫도그 시킨 게 와서 먹겠습니다. 살인의 추억과 극장전. 살인의 추억 굉장히 재밌죠. 너무너무 대단한 영화예요. 당원 여기 굉장히 많이 와주시잖아요. 어떤 데 보면 한 80만, 90만 가까이 되는 조회수가 있는데 이 중에 반만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고 조금 더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이 친한계들의 우려, 이번 전당대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슈인 가운데 라방을 통해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재고해야 한다.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게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 실리 외교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져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곽규택 의원님, 조기현 변호사님, 박성민 전 최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곽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몸풀기에 계속 나서고 있는데 나토에 불참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왜 안 가느냐, 가야 된다,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라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곽 의원님? 지금 그 나토 안보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을 할 것인지 여부가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네네. 아마 정부 내에서는 이제 불참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부 내에서도 참석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리 외교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이거는 뭐 외면 외교죠. 사실 현안을 외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정세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일수록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나토 안보회의에 적극 참여하셔서 지금 국제적인 정세 파악도 하시고 또 비록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나토의 뭐 체코는 원전 수출, 또 폴란드는 방산 물자 수출,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새로 대통령에 취임하셨으니까 또 나토에 가셔가지고 이런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그것이 실리 외교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이 미국 중심의 어떤 나토 체제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된 것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어떤 국제적인 안보 질서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다, 나토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러시아나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뭐 실리 외교라고 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이게 실리 외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선명한 모습을 보이고, 물론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리 외교가 맞겠지만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다 더 확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의 비판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아직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실리 외교 노선을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나토의 참석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거나 하는 일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현안이 산적한 만큼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지 않으셔도 어떤 고위, 그러니까 외교나 안보 라인의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수도 있고 특사를 보낼 수도 있는 방안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어떤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노선을 비판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나토 참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다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 라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나오리라 보십니까? 나오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이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친한계 측에서 오히려 이 당대표로 출마를 하는 것을 뜯어 말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결선 투표도 없이 TK 기반의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른바 개혁을 주창하는 세력이라던가 아니면 내부에서 친한계만큼은 절대 당권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비토 정서가 분명하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구심력이 어떤 쇄신과 변화를 향하기보다는 TK 중심의 주류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원내대표 선거였기 때문에 네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섣부르게 갑자기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 민심 투어를 진행 중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 봤듯이 당원 확대 운동과 라방, 현안 관련 SNS. 김문수 전 후보는요. 전당대회 출마 생각 없다라고 최근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측근들과 이제 산행, 플라우프 턱걸이 이런 행보는 계속 보이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혹시 전당대회 좀 생각해 보셨는지? 전혀 뭐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혹시 추대 여론이 만들어지면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이 그렇죠. 있으신지? 그거는 뭐 아직 없는데 뭐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출마 생각이 없다. 이 출마는 안 한다가 아니군요. 출마 생각이 없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출마 생각이 없다. 하지만 출마할 것이다. 라고 보십니까? 단일화하겠다. 하지만 단일화 안 했던 것처럼 혹시 출마 생각 없다. 하지만 출마할 거라 보십니까? 저는 김문수 전 후보가 출마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조금 전에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단일화 생각이 있다 했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건을 한다. 그 사실 단일화 시건은요.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뻔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른바 지도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단일화 이슈가 묻혀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김문수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들이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40% 넘는 득표를 갖다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를 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쌓아왔던 그 좋은 이미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김문수라고 한 정치인은 역시 그 식언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김문수라고 하는 분은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게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될 수는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하나의 그 고문 또는 원로로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이렇게 깨끗한 정치인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가 본인에게 있어서나 국민에게 있어서나 훨씬 더 그 좋은 자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당대표에 나오는 순간 그것이 모두 다 반대가 되어 버릴 것 같기 때문에 상징으로 좀 남아 계시는 게 낫다.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런 부분들이 아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지금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 민주당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은 이 전국 투어한 거로 봐서 그리고 최근 안철수 의원의 재발견이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팬덤이 굉장히 많다.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마음이 없다. 어떻게 보세요?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려고 보세요? 나갈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렇게 세 분의 얼굴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될 필요가 없겠죠.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출마 안 하실 분의 행보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본인이 나서서 전당대회를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과 입장은 현재로서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등 떠밀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싶고요. 한동훈 대표와 김문수 후보 간에 사실상 서로 좀 눈치 게임 비슷하게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오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돼도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그렇게 명예롭거나 성공할 수 있는 대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돼도 지금 당대표 어려운 자리인데 그나마 그것도 안 되는 전당대회에는 안 나오겠죠. 나왔다 치면 크리티컬하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특히 두 분 안철수 후보도 뭐 분명히 뭐 출마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문수 후보 간에는 네. 이 서로 간에 누가 먼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냐를 가지고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역학관계상 두 분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그럼 같습니다. 두 분이 붙으면 지난 대선 경선 때 두 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1, 2위를 아슬아슬하게 예. 겨룬 바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네요. 두 분의 사실은 개인 역량 가지고 결과가 좌우되는 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역학관계를 보면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확인이 됐지만 여전히 영남 기득권의 이 위세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구도고 이게 전당대회는 이제 이 선거 방식에 의해서 결과가 원내대표 선거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히 확인된 거는 영남 의원들의 주류 의원들께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불리를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뜨거운 피플,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과 모레 양일간 진행됩니다. 오늘 마침 야당의 인사청문위원 곽규택 의원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곽 의원님, 네. 청문회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예, 지금 내일과 모레로 예정돼 있는데요. 네.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이 전혀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될 참 우려가 크고요.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 했는데 증인이 예. 0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왜 0명이 된 겁니까? 지금 여야 간에 증인 채택을 두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증인을 부를 수 있는 마지노선 5일 전에 의결하는 그 시기를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증인에게 뭐 소환을 위한 소환장 송달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증인 채택 없이 처음으로 또 증인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 증인들 중에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룬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뭐 그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싸고 재산 관계에 관한 여러 의문이 있고 예. 그중에 특정 스폰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증인으로 부르자. 아, 그 예를 이렇게 들어 강 씨라든지. 제안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부르자 했는데 그런 정말 필요한 증인들은 절대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지난 정부 때의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면서 좀 황당한 증인 리스트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네. 저희는 그 부분도 받고 그러면 우리 쪽 증인도 같이 부르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증인을 민주당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상황이어서 결국 증인 채택은 무산이 됐고요. 또 자료 또한 지금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이 청문회 전에 와야 그것을 보고 뭐 해명된 부분은 빼고요. 또 해명이 안 된 부분은 다 질문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아, 일부러 지금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만 국가기관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보내줄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보통은 장관 후보자랄지 동의를 다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뭐 범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지금 본인의 출입국 내역조차도 법무부에서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지금 회신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진짜 그 출국 기록이 맞는지 그걸 좀 법무부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총리 후보자가 그 동의를 안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예.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조금 의문이 되는 상황이죠. 강 씨 같은 경우는 좀 증인으로 여당도 좀 합의를 해줘서 이게 정말로 떳떳한 그냥 빌려주고 받을 돈이라면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 동의해줘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총리 후보자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궁금한데요. 글쎄요, 이 강모 씨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질문, 나올 수 있는 답변은 지금 근 열흘간의 여러 의혹 제기와 공방 과정에서 다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 들을 게 없다? 그렇죠. 1억 4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을 사인가 채무로 제공한 부분이 있고 그게 변제됐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재판은 확정돼 있고 그때는 이미 그 관련된 것은 대법원에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문제 삼을 일은 없고 그러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불러놓고 이미 이제 확인된 내용이 그게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 변제받을 의사가 없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계속 물을 거고 또 뭐 이 사무실 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다시 재탕 삼탕하면서 계속 그런 공격을 할 건데 그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이미 상당 부분 계속 지금 사전에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질 능력과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이틀 동안 내내 그 공방을 할 게 뻔한데 이제 과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꼭 필요한 증인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민주당 안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국민의힘 신청한 증인들도 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불러놓고 그분을 모욕하고 망신 주고 김민석 후보와의 관계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네. 이틀의 청문회를 다 그런 공세의 장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증인들만 불러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증인들과 아마 섞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부하고 무조건 관철을 요구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증인 관련된 여부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이 탈북자들을 반도자, 도북자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요? 김민석 후보자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에 제목 논문 첫머리 요약본, 도북자,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 감사의 글에는 반도자, 정치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 이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도 탈북자들을 저렇게 반도자라고 요즘은 표현하지 않는데 반도자, 탈북자들을 배신자, 배반자로 규정을 한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실까요?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로 표기하였습니다. 감사의 글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입니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인식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엘리트 과학자 출신의 이 박충건 의원이 강하게 이 대목을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박충건 의원은 뭐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탈북했을 때부터도 제가 잘 아는 취재원인데 북한의 이 김정은 국방과학대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연구했던 연구자 출신입니다. 도북자, 반도자,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생지옥을 목숨 걸고 탈출한 탈북민을 따뜻하게 품어준 것은 대한민국. 즉각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도자 표현이 논란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옛날에는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귀순용사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탈북자라고 하는 용어가 제일 보편화된 그런 용어가 됐고요. 사실 이 탈북자라는 용어가 먼저 생기긴 했지만 법적인 명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그 이탈할 때 탈해가지고 탈북자라고 한 용어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우리 공감에 가장 맞는 그러한 그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반도자라고 하는 말을 한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어느 정권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것인가? 그 김민석 후보자가 논문 썼을 때는 아마 김정일이 그 집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자는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싶다는 이야기인지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다가 지금 그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그 총리가 되면 국무총리가 되면은 그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을 긍정하고 오히려 북한의 정통성을 더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 이력을 제가 쭉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중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석사를 받았고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로스쿨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최고 대학을 나온 아주 어마어마한 학력의 소유자인데 그런 분이 도반자라고 그 반도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썼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는요.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른바 탈북자들이 몇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식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도 그 국무총리가 돼서도 그런 분들을 그 반도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그 설명이라도 해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박성미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자. 네, 근데 저는 지금 사실 김민석 후보자를 향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종의 색깔론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던 게 뭐였냐면 이 칭화대 석사 학위를 두고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위 어떻게 딴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그 뒤에 어떤 편을 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언제 얼마나 체류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했더니 이제는 원본을 내라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논문에 쓰였던 표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중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한 상황에서 나타난 일종의 색깔론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북자 같은 경우에는 뭐 케임브리지 중국어 사전이나 네이버 사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도북자, 반도자의 표현에 대해서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 혹은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어떤 중립적인 표현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 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 중에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주장했던 게 뭐 반미주의자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어떤 사상을 문제를 삼고 논문에 쓰인 표현들을 문제를 삼고 중국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인데 저는 이런 지나친 정치 공세는 좀 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의 표현을 두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김민석 후보자의 사상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지금 청문회의 시작도 전인데 너무나 과열된 정치 공세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야당을 중심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 재산 증식 과정이 산수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수년간의 세비를 생활비 한 푼을 쓰지 않고 다 모은다고 가정해도 김 총리 후보자가 이 지출한 내역과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출판기념회 2번을 통해서 후보자 스스로도 현금으로 6억 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무신고도 안 됐고 또 정치자금 신고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등록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김민석 후보자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마치 정당한 소득인 것처럼 강연료나 이런 기타 소득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강연료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불과 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금액이 수억 원인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나 뭐 결혼식 경조사비나 강연비 등으로 충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도에 따르면 강연료는 800만 원뿐이다라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5년간 외부 강의 내역 보면 총 26번 8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출판 기념회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현금 장사 금액 알아야 된다. 이 현금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비 외에 5억 전후 수입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한 아이 유학비 2억 원은 전처가 부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혼 축의금, 장인어른 조의금, 출판기념회인데 주진우 의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 그럼 6억 챙겼냐? 이러다 축의금 정부로 불리게 생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생길 일, 축의금 정부 탄생, 권력자가 되면 경조사 수억 원 보너스 찬스 부여, 공무원 기강 공개, 경조사 한비 10만 원 규제 철폐, 세계 최초 금융 참여제 시행 등등등의 비판을 했습니다. 분신술 학위 취득제 이런 얘기도 했군요. 곽태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가 원래 처음에는 그 수입에 비해서 과도한 지출 그리고 재산이 한 8억 정도가 5년 동안에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했더니
강의료, 기타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의료하고 기타 수입이라는 게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뭐라 했냐면 결혼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출판 기념회 2번 한 거에서 6억 정도를 벌었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근데 과거 같으면 사실 이 공직에 오르는 분이 결혼 축의금이나 출판 기념회를 해가지고 6억 원을 내가 벌었습니다. 이 말 자체로 사실은 낙마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정부의 이 윤리성이라든지 공직자의 기본적인 태도 같은 것이 굉장히 수준이 너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만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결혼 축의금 그게 2019년 연말이에요. 빙부상 조의금 또 2020년 연말입니다. 그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 했냐면 그때 들어온 수입을 다 쓰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불과 12월에 들어온 그 조의금 축의금을 다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12월에 들어왔는데 그 재산 등록해야 하는 시점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연말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의금이 2019년 12월에 축의금이 들어왔으면 2019년 연말 기준으로 한 축의금 잔액을 당연히 재산 신고를 해야죠. 한 달 안에 다 썼다는 거냐? 예, 이제 그렇게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변명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고요. 또 출판 기념회라고 하는 것도 출판 기념회에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수입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고 또 잔액이 있다 그러면은 해마다 하는 재산 신고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현금으로 6억을 벌어가지고 다 썼고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니까 뭐 자료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당에서는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표현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삶의 궤적을 설명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총리에 걸맞는 그런 윤리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로 해서 재산이 늘었고 또 지출도 많이 했다. 이런 것 같으면 과연 행정각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통할해야 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 자질까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양일간의 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의 이 해명과 답변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이 5억에서 6억 정도의 이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되겠죠?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것이고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 오래 계신 분들은 그 아시지 않습니까? 출판기념회 2번 했고요. 그동안 가정사의 뭐 결혼, 이 상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정도 수익이 있었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소명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일단은 납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이제 신고 안 했냐로 또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 제기를 해 나가는 거고 이제 문제 제기가 중간에 될 때마다 이제 설명을 했고 소명을 했고 이제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그 소득 그 당시에 어떻게 기타 소득이 형성됐고 그게 재산 신고 내역에 또 안 들어가게 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아마 채무 부채 변제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 2024년 그 추징금을 연차별로 변제해가는 과정을 보면 1억 내외의 돈을 계속 갚습니다. 그만큼 이제 빠져나가는 돈인데 그게 원래 재산이 없었던 분이 그걸 변제했다면 그런 수익으로 변제했겠죠. 아마 그런 설명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치인의 어떤 소득, 수입 내지 추가적인 이런 부분을 소명하면 이 정도 소명했으면 아 이게 납득할 만한 소명이고 여기에 다른 부정이 개입되지 않겠다. 이런 부분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불법 장치 자금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건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최초 문제 제기는 뭐냐면 6억의 돈의 출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 강모 씨 등 정치적 후원자들이 돈을 준 게 아니냐,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 여기서 시작한 거였잖아요. 이 부분 다 이제 소명이 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내일과 모레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김 총리 후보자의 반론이 나오면 그 반론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텐데 지금 저희 도직구쇼를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산 증식과 관련된 의혹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면 납득이 안 되십니까? 궁금합니다.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이강인 선수네요. 오랜만에 이강인 선수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 오늘 핫피플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어떤 뉴스가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데요. 자,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인데 이강인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닐 것이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으니까 파리도 아닐 것이고 자, 우리는 왜 저 화면을 밑에 자막 화면을 모자이크한 거죠? 피디님? 우리는 왜 밑에 이 자막을 모자이크한 거예요? 이렇게? 북한이 이강인 선수를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자이크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논란입니다. 아니, 지금 저 정혁주 변호사님, 네네. 어차피 북한이 저 경기 무단으로 지금 저 중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면 전체를 사실은 모자이크해도 불법이에요. 중계비를 안 냈으니까. 근데 기분 나쁘게 왜 이강인 선수만 모자이크해서 저렇게 보도한 겁니까? 대한민국 선수는 안 보내겠다. 우리가 비록 무단으로 저 중계하고 있지만 그래도 남조선 선수는 모자이크한다. 이런 겁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 생각에는 네네. 북한도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인 축구 좋아해요. 김정은도 당연히 축구 좋아할 네네. 거고, 뭐 유럽에서 김정은은 뭐 농구도 좋아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뭐 축구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하면 저런 방송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요. 파리 생제르맹하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클럽 월드컵인가 아마 그거인데, 거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한 4대 0인가 이겼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골을 이강인 선수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유명 팀들 사이에 유명한 대회에서 하는 경기니까 북한 사람들도, 특히 김정은도 관심이 많았을 텐데 나온 걸 보니까 골 넣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선수가. 네.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저렇게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한 모양인데, 없어 보인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 가려집니까? 모자이크로 가려집니까?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레알 마드리드든 어디든 유명한 선수가, 북한 선수가 골이 넣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축하를 해줬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남과 북의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그 북한 선수 중에 북조선 메시라고 불렸던 선수 네. 일본에서 뛰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응원을 해줬습니까? 참 대비됩니다. 자, 핫피플까지 알아봤습니다.